당신은 56살에 처음으로 바다를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28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는 여자,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여자. 그런 여자가 어느 날 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변두리 골목길엔 비가 막 그친 후라 축축한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흐릿하게 번졌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고요한 밤거리를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나왔습니다. 윤혜진, 56세, 얼굴은 창백했고 왼쪽 팔뚝엔 파란 멍 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핸드백 하나만 달랑 들려 있었죠. 급하게 뛰쳐나온 탓에 신발 뒷굽은 제대로 신겨지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딸깍 딸깍 한쪽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불규칙하게 때렸습니다. 이년아 어딜 가? 뒤에서 남편 최병학의 고함 소리가 골목 안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술에 절은 목소리. 그 익숙한 폭력성이 혜진의 등을 따라 쫓아왔죠. 혜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목구멍으로 울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망쳐야 해.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 2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남자였죠.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술버릇이 늘어나고 그 손이 처음 혜진의 뺨을 때린 건 결혼 5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들. 오늘따라 최병학의 눈빛은 유난히 더 험악했고 혜진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 남아있으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마침 한 대의 택시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몸을 던지듯 차도로 뛰어들었죠. 택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습니다. 혜진은 뒷문을 황급히 열고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죠.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다시 최병학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차는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철컥,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도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 김우는 62살 법인 택시 기사였습니다. 27년을 택시를 몰았죠. 그 긴 세월 동안 별의별 승객을 다 태워봤지만 지금 뒷좌석에서 숨을 몰아쉬는 여자의 모습은 뭔가 달랐습니다. 백미러로 혜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팔의 선명한 멍 자국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우는 아무 말 없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지금은 조용함이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멀리 가주세요. 그냥 멀리요.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도시를, 그 남자를,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죠. 김우는 잠시 백미러를 통해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절박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물어봐야 할까? 고민했지만 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천천히 핸들을 돌려 국도 방향으로 차를 몰았죠. 편히 앉으세요. 여긴 안전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엔 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지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죠. 혹시 그 사람이 차를 몰고 쫓아오는 건 아닐까. 차창 밖으로 네온사인이 하나둘 멀어졌고 도심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우는 묵묵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옆 좌석엔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꽃무늬 손수건이 놓여 있었죠. 아내는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김우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이 몸에 밴 지 오래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밤만큼은 그 외로움이 조금 덜 느껴졌습니다. 뒷좌석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우는 히터를 조금 더 틀어주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밤길을 달렸고 서울의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물을 닦았죠. 그녀의 가슴 속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의 도주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차는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도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9시를 넘어서고 있었죠. 국도 양옆으로 펼쳐진 어둠 속에 가끔씩 편의점 불빛이나 공장의 조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에 한 번씩 고개를 돌려 뒷유리를 확인했죠. 혹시 최병학이 차를 몰고 쫓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김우는 그런 혜진의 모습을 백미러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도와줄 일은 없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어떤 승객은 말을 걸어주길 원하지만 어떤 승객은 그저 침묵을 원한다는 것. 지금 뒷좌석의 여자는 분명 후자였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김우는 앞에 보이는 휴게소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기름도 넣을 겸 잠시 쉬어가는 게 좋겠다 싶었죠. 손님, 잠깐 쉬었다 갈까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목도 말랐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으니까요. 차가 휴게소 주차장에 멈춰 섰고 두 사람은 각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라 휴게소는 한산했습니다. 몇몇 화물차 기사들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고 편의점 직원은 졸린 눈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혜진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식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우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드세요. 추운데 따뜻한 거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우의 말에 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집을 뛰쳐나왔으니까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는데 손 떨림이 심해져서 숟가락을 놓치고 말았죠. 찰그랑 소리와 함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창피함과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실감이 났죠.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에서 새 숟가락과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혜진 앞에 놓아주었죠. 그 동작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비난의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김우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자신의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새 숟가락을 들고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고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때 김우가 조용히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혜진의 반찬 접시 옆에 나란히 놓아주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가 담긴 작은 접시들도 혜진이 먹기 편하게 가까이 당겨주었죠. 그 작은 배려에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8년 동안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배려해 준 적이 있었던가요? 최병학은 항상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밥을 차려도 자기 것부터 챙겼고 혜진이 아프다고 해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지금 이 낯선 택시기사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김우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계속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차는 다시 국도로 접어들었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도로변의 가로등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기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목적지를 정하셨습니까? 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목적지라니요.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최병학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을 뿐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멀리만 가면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계속 이어졌고 가끔씩 트럭 한 대가 반대편 차선을 지나쳤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서로를 비추다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죠. 혜진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얼마 안 되는 현금과 신분증, 그리고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28년 인생의 전부가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있었죠. 그러다 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작은 고백이었습니다. 김우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사람은 제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었죠.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고 남은 건 공포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손을 들 때마다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우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연애할 땐 다정했고 제게 꽃도 사주고 웃기는 얘기도 많이 해줬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생겼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처음 맞은 날이 기억나요. 밥을 태웠다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다고. 그래서 사과했죠.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번 손을 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웠나 봅니다. 밥이 짜다고, 빨래가 안 됐다고, 돈을 썼다고, 말대꾸한다고. 이유는 뭐든 괜찮았어요. 그냥 때리고 싶으면 때렸습니다. 김우는 여전히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핸들을 더 꽉 쥐고 있다는 걸 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했을 뿐인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쓰러진 절 발로 찼습니다. 혜진은 팔에 멍 자국을 쓸어내렸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았고 그 순간 생각했어요. 아, 오늘은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차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김우는 천천히 차를 길 한쪽으로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켰죠. 그리고 몸을 돌려 뒷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 씨, 김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 더 맞지 마세요. 혜진이 고개를 들어 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김우는 손을 뻗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혜진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병이었죠.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봄에 갔습니다. 기무의 목소리에도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있고 전 혼자 택시를 몰며 살고 있습니다. 외로웠어요. 매일매일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의미도 없이 기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세상엔 아픈 사람들이 참 많구나.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선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기무 씨. 제 말을 들어줘서.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혜진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기무는 손을 놓고 다시 운전석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시동을 걸었고 비상등을 껐죠. 차는 다시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더 달렸을까요? 차는 이미 강원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국도 주변의 풍경도 달라졌죠. 평야 대신 산이 나타났고 공기도 더 서늘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최병학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경찰에 신고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술에 취해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내일이면 분명 전화가 빗발칠 겁니다. 핸드백 속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죠. 기무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달리면 동해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득 오래전 아내와 함께 갔던 바닷가가 떠올랐죠. 치료를 마치고 아내가 바다가 보고 싶다고 했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해변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혹시 기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 보고 싶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 기무를 바라보았죠. 바다요? 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동해 바다가 나옵니다. 이왕 멀리 오신 거 바다라도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기무의 목소리엔 강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안일 뿐이었죠.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다라니 얼마만일까요? 최병학과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이고 뭐고 그런 건 사치였으니까요.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자고 말이라도 꺼내면 돈 쓴다고 화를 냈죠.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산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불빛 하나가 반짝이고 사라졌죠. 바다, 그 단어만으로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바다로 가주세요. 혜진의 대답에 기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동쪽으로 틀었습니다. 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해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올라갔고 터널도 몇 개를 지나쳤죠. 시간이 흐를수록 창밖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더 맑고 더 상쾌한 느낌이었죠. 혜진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낯선 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다 냄새였습니다. 짠, 내음이 코끝을 스쳤고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마음을 진정시켰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뭔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무도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유,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새벽 1시쯤 차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주변은 어두웠지만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철썩, 철썩,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 혜진은 처음으로 긴장이 완전히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무는 차를 해변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고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었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방파제 끝에 서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혜진은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그 바람이 28년 동안 쌓인 두려움과 아픔을 조금씩 씻어주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혜진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시멘트 바닥을 밟았죠. 차갑고 거친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모래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촉촉한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갔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사님, 혜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혜진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를 보니까 제가 정말로 집을 벗어났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김우는 혜진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하늘이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주황색으로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듯한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었고 바다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고 해방의 눈물이었죠. 56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일출이었습니다. 여기 민박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김우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밤이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밤만큼은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여기서 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간판들이 보였죠. 바다가 보이는 민박, 해뜰역 펜션, 갈매기 여관, 한적한 어촌 마을의 소박한 숙소들이었습니다. 김우는 그중 가장 깨끗해 보이는 민박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고 현관 옆에는 바다향기 민박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불은 꺼져 있었지만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50대쯤 되어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 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친절했습니다. 혜진과 김우는 각각 방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1층 끝방과 2층 첫 번째 방이었죠. 방에 들어간 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이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죠. 혜진은 침대에 앉아 처음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정말로 그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핸드백을 내려놓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팔에 선명한 멍 자국. 어제까지의 흔적들이 생생했습니다. 씻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머리를 빗었죠.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자 김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죠. 근처 가게가 하나 있더군요. 뭐라도 좀 드셔야 할 것 같아서요. 봉지 안에는 소박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된 회 한 팩, 소주 한 병, 오징어채 한 봉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우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우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테이블 하나와 이불장, 그리고 창가에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죠. 하지만 깨끗했고
바다가 보이는 창문 덕분에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우는 테이블에 회를 펼쳤습니다. 혜진도 옆에 앉아 찬장에서 소주잔 2개를 꺼냈죠. 새벽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부터 술을 마시게 되네요. 혜진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우는 소주병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시간도 규칙도 없는 겁니다. 소주를 따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잔에 가득 찼죠. 두 사람은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우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은요. 전 그냥 도망친 것뿐이에요. 첫 잔을 마셨습니다. 쓰고 매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회를 한 점 집어 먹었죠. 신선했습니다. 고소한 초고추장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한 잔, 2잔, 술이 들어가면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조금씩 높이 떠오르고 있었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소주잔이 반짝였죠. 혜진은 소주잔을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8년이에요. 네, 그 사람과 산 시간이요. 28년을 함께 살았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연애할 때는 다정했고 웃음도 많았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를 한 점 더 집어 먹었습니다. 씹으면서도 눈빛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근데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생겼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소주를 한 잔 더 따라 마셨습니다. 처음 맞은 날이 기억나요. 밥을 태웠다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다고. 그래서 사과했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번 손을 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웠나 봅니다. 밥이 짜다고, 빨래가 안 됐다고, 돈을 썼다고, 말대꾸한다고.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이유는 뭐든 괜찮았어요. 그냥 때리고 싶으면 때렸습니다. 김우는 조용히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혜진 옆으로 조금 다가갔죠. 어제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했을 뿐인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쓰러진 절 발로 찼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혜진은 팔에 멍 자국을 쓸어내렸습니다. 파랗게 멍든 피부가 아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김우는 혜진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혜진 씨, 김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 더 맞지 마세요. 혜진이 고개를 들어 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김우는 혜진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혜진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병이었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싸웠는데 결국엔 봄에 갔습니다. 김우의 목소리에도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혼자 외롭게 살지 마요.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사세요. 김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전 그러지 못했어요. 자식들은 외국에 있고 전 혼자 택시를 몰며 살고 있습니다. 외로웠어요. 매일매일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의미도 없이 김우가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세상엔 아픈 사람들이 참 많구나.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기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기무 씨. 제 말을 들어줘서.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선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해가 떠오르며 방 안에 은은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윙! 혜진의 핸드백에서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죠. 혜진은 몸이 굳었습니다. 진동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에는 최병학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기무는 조용히 혜진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죠. 딸깍 화면이 꺼졌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혜진 씨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기무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다시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긴 안전합니다. 그 사람은 여길 모릅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기무는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따뜻하게 혜진도 기무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기무는 혜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혜진이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기무를 바라보았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고 제 말을 들어주고 저를 안아주는 게 꿈만 같아요. 기무는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혜진 씨는 이제 자유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이 먼저 몸을 기울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기무도 고개를 숙였죠.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지만 뜨겁게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아픔이 그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혜진은 기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기무는 혜진의 등을 감싸 안았죠.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에겐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파도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 이 온기, 이 안도감이면 충분했으니까요. 혜진은 기무의 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8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오전 11시쯤 혜진은 눈을 떴습니다. 기무는 이미 자기 방으로 올라간 뒤였죠. 혜진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밤의 어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씻고 나와 민박집 마당으로 내려가니 기무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캔커피를 들고 있었죠. 잘 주무셨습니까? 네, 기무 씨는요? 저도 조금 잤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요. 산책 좀 할까요? 날씨가 좋은데요. 기무의 제안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민박집을 나와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어댔습니다. 혜진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죠. 촉촉하고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갔습니다. 차갑네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의 얼굴에 햇살이 비치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갈매기가 많네요. 혜진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갈매기가 물이 지어 날고 있었죠. 그 울음소리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팔을 벌려 바람을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과 햇살과 파도 소리만 있을 뿐이었죠. 한참을 걷다가 두 사람은 항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비린내와 바다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점심 드실까요? 기무가 물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습니다. 항구 근처 횟집으로 들어갔죠. 낡은 간판에 바다 횟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회 드실 거예요? 네, 중자로 주세요. 자리에 앉아 물수건과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모듬회가 올라왔죠. 광어, 우럭, 연어, 소주도 한 병 시켰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혜진이 회를 한 점 집어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싱싱하고 쫄깃했습니다. 입안 가득 바다의 맛이 퍼졌죠. 이 순간만큼은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기무와 가볍게 부딪혔죠. 서울에 있을 때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거든요. 문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했고 발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기무는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웃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항구 끝에 벤치가 하나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무 씨, 네, 기무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잖아요. 기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롭죠. 아내가 떠나고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있고 연락도 가끔씩만 하죠. 택시 운전하는 게 그나마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혼자가 된 지 오래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뭔지 압니다. 밤에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빈집, 밥을 해 먹어도 혼자고 TV를 봐도 혼자죠.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혜진은 기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무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삶이니까요. 받아들이고 살았죠. 기무가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웃는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싶었습니다.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무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혜진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에 그늘이 드리웠죠. 김호 씨, 네, 이대로만 살 수는 없겠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김호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간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고 최병학은 분명 혜진을 찾고 있을 겁니다.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혜진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자 화면이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미친 듯이 쏟아졌죠. 50통, 60통, 70통 모두 최병학의 번호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이었습니다. 혜진은 손가락을 떨며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들어와. 이년아, 집에 안 들어올 거야? 경찰 부를 거야. 가출 신고할 거라고. 협박과 욕설로 가득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서워요. 돌아가면 또 맞을 것 같아서. 김우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죠.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바다도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80통, 90통, 100통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웅크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을 열자 김우가 서 있었죠. 김우는 혜진의 부은 눈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우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우가 조용히 들어와 문을 닫았고 혜진은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김우도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김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들. 김우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병학의 집요함이, 폭력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메시지들이었죠. 내일이면 찾아낼지도 몰라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고 친척들한테 연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낼 거예요. 그냥 도망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숨어 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결국엔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집으로, 그 사람한테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김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혜진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내밀었죠. 혜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우의 손이 혜진의 손을 꽉 쥐었고 혜진은 그 온기에 기대어 더 크게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김우는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위로보다 포옹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혜진은 김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노을은 사라지고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김우가 일어나 불을 켰지만 밝기를 최소로 낮췄습니다. 은은한 빛만이 방을 비췄죠.
혜진은 울음을 그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겠어요. 김우는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먹이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떨림 속에서도 결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끝내야 해요. 이혼을 하든 법적으로 보호를 받든 어떻게든 그 사람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맞으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김우는 혜진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 손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옆에 있다고. 혜진은 그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용기가 조금 생겼습니다. 두렵지만 이번엔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우 씨가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창밖으론 달이 떠올랐고 은은한 달빛이 바다를 비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물러갔고 그 소리가 밤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혜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은 없다는 것을. 내일이 오면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이미 잠에서 깬 상태였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옆에서 김우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짐을 쌌습니다. 혜진은 가져온 게 없었기에 작은 핸드백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김우도 간단히 세면을 하고 방을 정리했죠.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박집이 점점 멀어졌고 바다도 시야에서 사라져갔죠. 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트럭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김우가 휴게소 표지판을 보고 방향지시등을 켰습니다. 차가 휴게소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틀 전 밤에 들렀던 바로 그 휴게소였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로 꽤 북적였죠.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뜨끈한 찌개가 나왔고 밥과 반찬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혜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과는 달랐죠. 찌개를 한 입 떠서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뜨거웠습니다. 김우도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우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아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김우는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전 떨며 택시에 올라탔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두려움 대신 결의가, 절망 대신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네, 기억할게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차는 다시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산과 들판이 점점 줄어들고 건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공장 굴뚝이 보였고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간판들, 자주 지나다니던 육교,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 현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긴장이었죠.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서울 외곽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익숙한 소음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경적 소리, 엔진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이틀 동안 잊고 있던 도시의 소음이었습니다. 기무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혜진의 집이 있는 그 골목이었죠. 좁은 길 양옆으로 낡은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틀 전 혜진이 필사적으로 뛰쳐나왔던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의 집이 보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주택, 녹슨 대문, 깨진 화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기무가 차를 세웠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죠.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혜진이 먼저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무를 돌아보았습니다. 기무도 혜진을 바라보았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잊지 않겠다는 말. 모든 감정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기무도 꾹 참고 있었죠. 혜진이 참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기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집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당신 삶은 당신 겁니다.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죠. 그리고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기무는 끝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혔고 혜진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기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낼 수 있을 거였죠. 기무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짧지만 뜨거웠던 이틀간의 기억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날 최병학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최병학은 처음엔 욕을 하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가정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고 마침내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고 낮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지 않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죠. 스스로 번 돈으로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삶을 꾸려갔습니다. 가끔 바다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기무도 생각났죠.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이틀간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가 저녁 식사 자리에 혜진을 초대했습니다. 몇몇 지인들이 모이는 자리라며 함께 가자고 했죠.
혜진은 처음엔 사양하려 했지만 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은 종로 어딘가에 있는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었고 테이블엔 음식들이 차려지고 있었죠. 혜진은 언니를 따라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더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잡았죠. 혜진은 조용히 앉아 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자리가 아직도 어색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단정한 차림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혜진과 눈이 마주쳤죠. 혜진은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김우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시끌벅적한 소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았죠. 김우의 눈도 크게 떠졌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얼굴에 번졌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김우가 천천히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혜진의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었죠. 김우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두 사람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6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여전했습니다.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김우에게 잔을 따라줬고 김우는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는 못했죠. 혜진을 바라보느라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혜진도 잔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죠.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두 사람만은 조용했습니다. 김우가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였죠. 혜진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전 혜진은 두렵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혼을 해냈고 스스로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김우가 있었습니다. 김우도 6개월 동안 혼자였습니다.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고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혜진과 함께한 그 이틀이 삶의 작은 빛을 남겨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죠. 식사가 나왔지만 두 사람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순간 테이블에 혜진과 김우만 남게 됐습니다. 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입니다. 그렇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우가 손을 내밀었고 혜진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이 만났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김우 씨 덕분에요. 아닙니다. 혜진 씨가 용기를 낸 겁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게 인연인가 봅니다. 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6개월 전엔 짧은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자였고 외로웠고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고
자리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지만 혜진과 김우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을 겁니다. 운명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였으니까요.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세상이 축복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도망치듯 뛰쳐나온 밤, 우연히 탄 택시 한 대. 그 짧은 인연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혜진은 28년 동안 맞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우는 3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들 때 우연히 만난 누군가의 작은 위로가 인생을 바꾼 경험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새로운 용기가 되어주기도 하죠. 혜진처럼 용기 내서 새 삶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김우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신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